자, 마켓나우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트럼프의 말에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또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 시간으로는 밤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 힘을 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 관세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곧 발표될 것이다라는 백악관 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계속 지금 미국도 중국에게 반응을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좀 빼고는 있는데 시장이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반응은 하진 않습니다. 올라가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장세고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연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진짜 안 들어오네요, 계속해서. 네. 가만 보면 이제 셀 USA가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 약세. 이런 흐름들이 우리 통화 시장에도,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이 다시 1,440원 위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워낙 약세 흐름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조기 대선 영향 이런 부분에서 추경 편성 이슈와도 좀 맞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잘 점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 반등의 요건은 외국인 수급의 전환이라는 포인트, 이 포인트 기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뭔가 신호를 안 주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 수급만 우리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또 시장의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이슈 브리핑에 함께 싱크풀을 보시면 시장에서 어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싱크풀의 원의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 해킹 사건과 관련된 종목들, 보안이라든지 유심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도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심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신주들도 지금 SK텔레콤에서 KT나 LG U+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안 관련주는 근데 오늘은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이 SK텔레콤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라든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분석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신, 보안, 유심 이렇게 조금씩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비만 치료제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약바이오나 비만 치료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AACR에서 HK 이노엔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기대감이 있고 또 5월 말로 가면 아스코가 있으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들은 계속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건 아닐 것 같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의 이슈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력설비가 오랜만에 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쪽에서의 정전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니까 전력망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대선 정책주로도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조선방사는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조선주가 계속 호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주가가 이렇게 될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자,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매각한다. 블록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관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선주들을 좀 정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이 오늘 일순간에 쏟아지면서 조선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한화오션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주가가 오늘 10%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오션, 하나엔진, 하나시스템 여기에다가 방산주로 또 엮이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무너지면서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선주와 방산주가 동반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뭐 개헌이라든지 대선 주자 이름들 역시 보이고 있죠. 관련된 대선 정책 이제 대선 D-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정책 테마주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장 시작 전에 백악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뭐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때처럼 뭐 판넬을 들고 나와서 직접 발표할지 아니면 그냥 코멘트로만 이야기할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느낌상, 체감상으로는 한 1년 한 것 같은데 지금 100일밖에 안 됐답니다. 자, 100일을 기념해서 뭔가 또 선물을 주려는 것일까요?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일부 완화된 내용들을 발표할 것이다. 이러면서 철강, 알루미늄 이미 부과한 다른 관세에 자동차 관세가 중복적으로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에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역시 일부 관세를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외신들은 지금 소급 조치도 아마 적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자동차 관세는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자동차 관세를 낸 그런 업체들은 소급 적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미국산 자동차 한 대당 차량 가격의 한 3.75% 정도 되는 금액은 1년 동안 환급해 줄 거다. 그런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건의를 하고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볼멘 소리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로 이런 제조업 기반을 만드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완화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과연 내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면 아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크게 특별한 반응은 없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죠. 네, 뭐 크게 튀거나 크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현대차는 한 0.63% 상승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흐름 보니까 어제 종가까지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9거래 연속 이어졌다라는 점,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영향, 이런 거에서 벗어나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는 살짝 해보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는 1.2% 그래도 다른 관련 주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있는 거고 25만 3,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신규 바이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짜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유인즉슨 AS가 먼저 가고 그리고 핵심 부품과 모듈이 뒤따라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괜찮다는 얘기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3,150원 선 보여주고 있고 한올 시스템은 오늘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차별화되죠. 이게 주가 하락보다 더 좀 우려되는 거는 이익 감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 약간 좀 아쉽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3,585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LH만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거래 연속 상승할 수 있을까 지금 관심사이거든요. 여기서는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고객사 포트폴리오는 좀 다변화되고 있고 환율, 상승 효과 이런 부분으로 더불어서 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 아직은 기대감입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올해 가장 핫하고 관심이 많은 업종은 역시 조선주겠죠. 자, 조선주 어제 하나오션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적, 또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오션이 앞으로도 수주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실적도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어제 이것을 한순간에 좀 분위기를 깨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지난 2000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오션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시절 때부터 산업은행이 2000년에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 지분이 하나오션으로 사명이 바뀌고 이제 인수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그냥 계속 쭉 들고 있었습니다. 그 지분의 양이 19.5%, 꽤나 큰 비중입니다. 19.5%의 비중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산업은행이 이제는 공적 자금 회수에 나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지금 한 140%가량 작년과 비교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은행에서도 이거를 좀 공적 자금 회수하고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19.5%의 비중은 꽤나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걸 통매각 한꺼번에 던질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지분을 3에서 5%씩 쪼개서 블록딜로 지분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어제 이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어제도 하나오션의 주가가 흔들렸고 어제 시간에 거래나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하나오션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3.9% 정도인데 이 자금을 이제 매도를 하면 블록딜을 하면서 자금을 좀 확보하게 되면은 자기자본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재정 건전성도 자산 건전성도 좀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에서는 관심은 산업은행 자산 건전성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데 관심이 더 많죠. 하나오션의 주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반적인 조선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겠죠. 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블록딜 때문에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오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산업은행이 이렇게 하나오션의 주식을 팔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유통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선주 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고 한화그룹 측에서도 하나오션의 주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이야기들 계속 나오면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오히려 더 확보를 하게 될지 이렇게 되면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하나오션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하나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엇갈리는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산은의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하나오션은 오늘 10%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하나오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바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역시 장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파란불이었는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2% 상승 27만 2,500원, HD 현대중공업이 0.8% 반등을 하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 그룹의 조선사들의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들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선 두 척의 수주 계약 소식 있었죠. 어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2022년 이전에 선박, 건조 물량 이런 부분이 끝나면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결국 실적이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1.4% 정도 밀리고 있네요. 14,93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엔진 1분기만 수주 1조 원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장중 저점에서 낙폭을 줄인다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2.5% 하락하면서 27,200원 선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시 상승 플러스로 전환될 힘이 남아 있을지 오후장까지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엔터나 콘텐츠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나하나 이런 이슈들을 확인을 해보면 한알령은 이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올해 9월에 중국의 하이난이라는 곳에서 이 K-팝 콘서트, 드림 콘서트 2025가 열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K-팝을 가지고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가 9월에 열린다는 것을 중국 TV에 광고 송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K-팝 콘서트를 중국 TV에서 광고로 송출하는 경우가 그전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K-팝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중국 TV에 중국 전역에 광고가 송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 보니까 이제 한알령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펙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이 이펙스가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에 중국의 푸저우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 이펙스라는 그룹은 우리나라 멤버가 전원 우리나라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멤버들이 섞인 그런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 우리나라 멤버들로만 구성된 그룹인데 이 그룹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콘서트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한알령이 거의 9년 만에 종료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하이브 이번에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는 어쨌든 BTS가 다 돌아와야 되겠죠. 다 돌아와서 완전체로 공연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그러면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실적 선방을 해줬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하이브 이번에 1분기 실적 선방했는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만 나오더라도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BTS 완전체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하이브의 실적도 저희가 한번 잘 모니터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터나 콘텐츠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들어오는 최근 증권사의 분석 리포트 보니까 실적이 확연하게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하면서 하반기 힘이 더 나타나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8,7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 SM 다 괜찮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수급적인 포인트가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67,8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 모두 3거래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YG 엔터테인먼트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에 블랙핑크 완전체 투어가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3% 상승하면서 66,350원 선 기록을 하네요. SLB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증권사에서는 1분기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가능성은 있는데 2분기부터 주요 아티스트들의 신보나 여러 가지 투어 활동이 지속이 되면서
극적 반전에 이를 가능성을 더 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2.7% 가까운 상승세로 1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콘텐트리 중앙 역시 삼거래 요소 상승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받쳐주는구나라고 느끼셨을 법합니다. 엔터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요.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해서 이제 특징 쪽까지 쭉 짚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우리 시장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어떤 거 보셨을까요? 우선은 전거래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거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추가 협상이 부재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재무부 장관이 17개국과 협상하는 도중에 이제 좀 좋은 거래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실적 시즌에 걸맞게 실적으로서 이제 수급이 좀 쏠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주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등이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실적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 종목들 어느 정도는 좀 실적을 선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PCE 지표뿐만 아니라 ISM 제조업 지수까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4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시장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이 관세 부분에 따른 어서 빠르게 조금이라도 빠른 협상 국가가 나타나길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관세는 조금 더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2,553 라인대인데요. 과거에 2,553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 2025년도 3월 28일 날 장중 2%까지 하락했던 날의 저가죠. 이 라인대를 다음 날 갭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25년도 3월 31일 장중 3% 이상 갭 하락으로 하락했던 날입니다.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중요 지지 라인대가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고요. 저항 라인대에서 2025년도 4월 25일과 4월 28일 날 장중 고가를 형성하면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오늘 장중 돌파를 해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한 차례 건강한 조정이 반드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어둘 수 있는 가격대는 2,517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더 열려있는 흐름까지 체크해 두시면서 시장 자체적으로는 이제는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과정에서 2,517 라인대에 내려왔을 때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저가 메리트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는 어쨌든 시장의 상승 쪽에 힘을 더 주고 계신 듯합니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우리 시장에서 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 비중을 담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또 한 번 SK 하이닉스를 저격하는 보고서를 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조금 더 안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약진입니다. 근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화웨이에서 AI 칩을 개발했죠. 어센드 910D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SK 하이닉스는 특히 엔비디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은 수출이 제한이 되고요. 이 저성능 칩은 화웨이에 잠식될 우려로 인해서 요즘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특히 이 중심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위주로의 거래, 거기다가 화웨이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AI 칩들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에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지만 이 AMD,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가 인텔 등 구글 이렇게 협력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객사 다변화에 따라서 AI 시장의 성장세에 따른 수혜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는 저가죠. 특히 이 중국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차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HBM3와 HBM3E 같은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AI 칩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형성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위 최첨단 글로벌 메모리 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위를 놓치고 있지 않는 선두 그룹을 놓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조금 더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SK 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주요 저항 라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18만 3천 원 라인대죠. 이 18만 3천 원 라인대에서 2025년도 4월 14일 1차 저항을 맞았고요. 2025년도 4월 24일 날 한 차례 더 저항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어냈죠. 자, 이 단기적인 조정 자체는 깊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깊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이 SK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을 올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4월 9일 이후로부터의 저점을 올리는 상승, 그리고 이 단기 저항 라인대는 18만 3천 원 라인대에서는 삼각 수렴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 수렴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고가 돌파 이후에는 19만 2천 원까지는 좀 더 빠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저가 지지 받아줄 때마다 적극적으로 분할로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차트상으로도 조정 시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특징적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선택을 해주신 게 엔터입니다. 엔터 지금 최근 흐름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이 엔터주의 경우에는 마켓나우 2부 정말 한 달 내내 엔터주를 빠짐없이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한번 설명을 드리셨겠지만 이 그룹 이펙트죠.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성사를 시켜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오로지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이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갖는 건 한한령 해제 2016년 이후로 9년 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그룹 빅뱅이죠. 중국의 공연을 통해서 약 5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탑 티어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 공연을 했을 때 이러한 시너지 효과 굉장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블랙스완부터 해서 그룹 이펙트 거기다가 아이브 멤버까지 중국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화보집을 찍으면서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한류가 한한령을 해제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SM으로 보고 있습니다. SM이요? 네, SM이죠. 제가 시우민 닮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3주 전 그리고 4주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SM이었죠. 네, 맞아요. 네, 이 SM은 기억납니다. 3주 전에 공략했던 이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마켓나우 2부에서 공략주로 선정해 드린 이후에 2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 SM의 경우에는 각 그룹별 중국인 member들을 한두 명씩 꼭 포함을 시켜낸 상황에서 올해도 신흥 그룹을 런칭시킬 예정이고요. 여기서 2분기에 에스파, 라이즈, NCT가 음반 발매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NCT 말씀드렸죠. NCT가 이 선주문만 121만 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선주문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진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SM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엔터주 기준으로도 정말 대장주로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고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가 장주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 2%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공략하지 못했다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조정받았을 때 공략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조정받을 가격대 잡아드리면 2025년도 4월 4일에 파동의 종가 기준이죠. 종가 기준에 11만 4,500원 그리고 11만 4,500원에서 10만 5천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는 저가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체크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SM 이야기 할 때요, 2주 전에 말씀하시고 나서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았던 그런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지금 매도를 했다가 정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전략 매도보다는 네. 이 한한령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급 시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남은 절반에 대한 비중은 수익권대 극대화시켜놓고 SM이 가격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등주, 삼등주죠.
YG 엔터테인먼트 혹은 JYP. 이제 JYP 네.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 같은 종목들 공략해 나가면서 이 엔터주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저희가 2주 전에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SM이 20%가량의 고점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떨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섹터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징 섹터로 꼽으신 게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원전 다시금 이렇게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시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5월 달에 네. 이제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오.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공약 중에 하나도 에너지 믹스 정책이죠.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시켜서 이걸 가지고 이 발전하는 AI 산업에 의해서 산업을 이 AI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강력한 공약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좀 더 원전 쪽은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볼 수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소형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여기서 가스터빈 부분까지 모두 다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소형주보다 더 강한 상승 흐름으로 원전주 중에서 대장주의 자리를 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현재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을 앞서서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별로 주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적으로 조금 더 눌렸을 때에도 제한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7,000원 라인대에서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27,000원 가격대 체크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특징 섹터로는 원전을 선정을 해주셨고 역시나 체코 관련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이 또 손을 잡고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 또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한번 선정을 해볼 텐데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원전주 중에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그럼 어떤 모멘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에너지 믹스 정책뿐만 네. 아니라 5월 중으로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실적은 실적대로 거기다가 가스터빈 시장도 북미 시장 기준으로 굉장히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27,000원 라인대 오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가 1차 공략주로,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주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기준으로 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저는 추가 매수 기준으로는 27,000원 라인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현재가에는 분할 관점으로 1차 비중 공략도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25,500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그 가운데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밴드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공략주까지 다뤄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응해 약 145%에 달하는 수입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5일부터 수입품의 145%가량의 수입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구매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타났다. 테무에서 18.47달러에 판매되던 여름 원피스는 26.21달러의 수입 요금이 붙어 44.68달러로 올랐고 12.44달러였던 아동용 수영복은 31.12달러가 됐다. 핸디형 진공청소기도 16.93달러에서 40.11달러로 상승했다. 테무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수입 상품의 통관 관련 비용이 부과된다며 표시된 금액이 실제 관세 당국에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테무는 이달 초 글로벌 무역 규정 및 관세 변경으로 운영비가 증가했다며 4월 25일부터 가격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테무는 2022년 미국 진출 후 가격 경쟁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관세 부과로 가격이 오르고 배송 기간도 길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은 잘 돼. 한미 협상 긍정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해왔다면서 첫 번째로 무역 합의를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인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한미 간 관세와 무역, 산업협력 등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상 대국 15에서 18개국과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아시아 국가가 최고 수준의 방안을 가지고 왔고 이 공정성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약간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들이 잘 흐름을 이어가면서 0.6%대까지 상승 탄력 높이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2,56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시장 출발을 했는데 어제 중국 증시는 0.2% 정도 약보합권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도 약보합 출발을 하면서 0.21%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가 오늘은 0.46%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관세 협상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최근에 유화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 관련된 관세 협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중국 쪽의 시장도 분위기, 미국 쪽의 분위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또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오늘은 또 SK텔레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이슈가 됐는데 논란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해킹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을 저도 찾아보고 따져보니까 이게 이 사고가 난 거는 한 4월 18일 정도? 그때였고. 근데 지난주에는 또 별로 이슈가 안 됐다가 지난주 후반이랑 주말 사이에 또 갑작스럽게 또 많은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대별로 봐야 되는 네네. 게 이게 왜냐면 이제 늑장 대응 논란이 좀 일고 네네. 있잖아요. 일단 처음 SK텔레콤 내에서 이상을 감지한 게 4월 18일 오후 6시 8분이라고 그쵸,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데이터 이동을 좀 감지를 했다고 하고요. 밤 11시 20분에 악성 코드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확인했다고 하고 19일 새벽 1시 40분부터 이제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악성 코드로 일부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정황을 이때 확인을 했고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사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런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24시간이 18일 넘었네요. 오후부터 이제 시작했던 건데 24시간을 넘겼다는 그쵸. 점에서 이제 늑장 신고 이건 약간 이제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 이틀 정도가 지난 22일 오전에 SK텔레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해커의 내부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이걸 고객들한테 공지하고 또 개별 안내 문자로 이제 안내 문자를 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SK텔레콤 가입자가 2,300만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발송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 광고 문자나 마케팅 문자는 그렇게 발송을 빨리 잘하면서 오는데, 그죠? 이렇게 중요한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약간 안일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게 이 지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SK텔레콤은 악성 코드 즉시 삭제했고 그 기기도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인데 뭐 현재까지 피해 규모 이런 거 집계도 안 됐고 이 정보를 이용한 악용 사례, 뭐 피해 사례 이런 것들 확인이 아직 안 됐고 네. 문제는 아직 해커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침입했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는지 파악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소행이다 아니면 중국 해커가 뭐 침입한 네. 거다 여러 가지 소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보가 뭐 한 9기가 정도 유출이 됐다고 하고 이게 네. 분량으로 따져보면 이제 책 9,000권 정도의 분량이라는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네네네.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뭐 과기정통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긴 했는데 뭐 해킹 원인이라든가 뭐 경위, 뭐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나오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4월 18일에 사고가 어쨌든 네. 발발을 했고 이상을 감지했고 19일 새벽에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기관이나 정보 당국에 보고한 것도 늦었고 네. 고객들에게 알린 것도 또 더 늦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유심 정보가 해킹을 당하면 도대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도 뭐 사실 SK텔레콤만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개인정보 통신사도 유출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통신사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이든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은 네. 꽤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유심 정보 해킹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 정보 유출한 거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게 네. 유심이라는 게 되게 조그만 칩이잖아요. 그쵸. 작은 칩인데 여기에는 휴대폰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식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입자 식별 번호라든가 뭐 사용자 전화번호, 그 통신사 가입 정보, 인증키, 뭐 네트워크 정보 이런 중요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네네. 뭐 다만 뭐 가입자의 이름이라든가 뭐 전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주소, 이메일, 결제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요새 휴대폰을 우리 신분증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네네. 휴대폰이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오고 그쵸. 있고 사실 휴대폰은 모든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새는 은행 갔을 때 신분증 없이도 은행의 인증서, 그러니까 은행의 주민등록증을 담으면 그걸로 은행 네. 거래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심 정보 해킹이 되면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이제 가늠이 안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심 정보를 악용하면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중에 하나가 유심을 불법 복제해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문자나 통화 이런 것들 가로챌 수가 있고요. 이게 문자 인증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개인 정보까지 더해지면 네. 뭐 은행이나 증권앱에 접속해서 뭐 이체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빼돌리거나 이게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고 뭐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라든가 심지어는 SNS 계정 탈취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해커가 이 정보를 가지고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뭐 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이었다면 다크웹 이런 데 이제 파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쵸. 거죠. 근데 이 다크웹 거래가 거의 대부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추적이 좀 어려운 그쵸, 그러면 또 추적이 상황이고요. 어렵죠. 이게 사실 어제 뭐 SK텔레콤을 쓰고 있었던 이제 고객 한 명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알뜰폰이 개통이 돼서 계좌에서 수천 번이 5천만 원이 나갔다. 예, 그건 보도가 뉴스가 이제 있던데. 나와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를 했을 이건 텐데 팩트 맞나요? 사실 이건 이제 유심 정보 유출 때문은 아니고 아. 이분이 이제 문자로 온 피싱 문자 링크를 네. 잘못 눌러서 아. 개인정보 해킹당한 케이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기사 하나도 굉장히 그쵸, 이제 예민하죠.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민해 있는 상태이고 이걸 또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전에도 뭐 몇백만 건, 몇천만 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유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심스와핑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범죄 수법이긴 한데 피해자 휴대폰에 유심 정보를 복제를 해서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를 이제 손에 넣는 해킹 수법이에요. 이게 2022년에 국내에서 뭐 단기간에 비슷한 사례가 한 40여 건 신고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통점이 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가상자산을 이제 공통점이 가상자산 계좌에서 네. 도난이 됐다는 건데 네. 많게는 뭐 2억 7천만 원까지 털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상이 생겼던 게 이 유심을 복제한 이제 범죄자죠. 그 네. 범행 주체가 이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서 다른 단말기에 이제 공폰에 넣은 거예요. 공기계에 넣고 그쵸.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이제 본래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그쵸. 내 여기로 휴대폰은 그렇죠. 문자, 통화 연결이 안 이런 되고. 것들이 다 이제 이 새로 만든 공기계 그쪽으로 가는 유심을 거죠. 복제폰에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심스와핑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심스와핑 같은 사례가 대거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니까 뭐 심 스와핑뿐만 아니라 뭐 심 클로닝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 완전 복제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들여다보는 식의 그런 범죄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뭘 쓰고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어떤 거래를 하고 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심 스와핑, 심 클로닝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런 위험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대책으로 일단 SK텔레콤이 뭔가 막 내놓고는 네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 교체해주겠다,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또 유심보호 서비스를 지금 뭐 바로 교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라,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SK텔레콤 쓰시나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천만 사실은 다행으로. 지난해 말에 번호 이동하면서 SK텔레콤 쓰다가 지금 LG 플러스 타이밍 바꿨는데 좋으셨네요. 저희 가족들이 다 SK텔레콤 아유, 쓰고 그래요? 있어서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를 아이들 것도 가입하고 막 이랬는데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해킹 사실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이 대안으로 네네. 그러니까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걸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이제 통화가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이 내 유심으로 이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네네. 서비스인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가입하세요라고 안내를 했고 이게 어쨌든 원래는 이게 한 40만 명 정도가 가입했던 서비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어요, 모르셨을 저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보니까 741만 명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고 터지기 전에는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주말 새에 한 뭐 100만 명 좀 넘게 가입을 했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폭증을 한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 다른 폰으로 내 유심 복제 쓰는 거 불가능한데 쓰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불편한 게 로밍이 안 됩니다. 일단 로밍 요금을 가입한 상태면 그 요금 해지하고 저 서비스를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해외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로밍 서비스를 그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가입할 이제 수가 없겠네요.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네. 다시 로밍을 가입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방법이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유심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0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빵빵빵빵 붙어 있어요. 그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 초기 비밀번호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0000인데 그쵸. 그래서 잘못 연속으로 틀리면 유심이 또 잠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잠금 해제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통신사 계약서나 아니면 이제 뭐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 가면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입력하면 이제 풀리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유심을 아예 바꿔달라. 뭐 이런 요구가 좀 빗발쳤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SK텔레콤이 유심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제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뭐 어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그 티월드의 매장마다 줄이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네. 뭐 과거에 뭐 저도 온라인에서 막 보니까
과거에 LG U+는 다 택배로 보내줬는데 왜 SK텔레콤은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매장까지 가야 되냐. 근데 줄 서서 가서도 못 바꾸고 이러니까 지금 난리인데 바꿔줄 수 있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숫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서비스 시작했는데 이게 본인 인증 거쳐서 유심 교체를 원하는 매장을 선택하면 이제 예약이 되고 네네. 그게 그리고 나서도 매장에 갔는데 이제 재고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교체를 못 받는 그냥-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택배로 보내줘서 셀프 개통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유심이 털린 거잖아요. 유심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매장에서 개인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가입을 시켜야,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를 해야 좀 안전하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매장에서 그러게요. 교체하는 것들을 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약이 뭐 접속자들 몰리니까 어제 뭐 앱도 버벅대고 홈페이지도 엄청 이제 접속 지연이 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제 6시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사용자가 23만 명이고요.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자가 263만 명이니까 지금 한 286만 명 정도가 예약을 했거나 교체를 완료한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이 준비한 유심이 100만 개 정도이고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 여기에 참.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트폰 가입자가 한 187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대상자만 지금 2,5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와, 네. 그중에 100만 개 정도 준비했다고 하면 한 4%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뭐 다음 달 말까지 한 500만 개 정도 유심을 추가로 확보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LG U+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과거에 고객 정보가 좀 털렸을 때 그때 유심 다 교체해줬거든요. 네. 그때 한 10개월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SK텔레콤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1년 넘게 걸릴 수도 생각이 있겠네요. 좀 듭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게 어쨌든 이게 유심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네.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 못 바꾸신 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시거나 유심의 비밀번호를 바꾸시거나 이런 조치를 하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이동통신 1위 업체였는데 지금 이러니까 뭐 그전에도 사실 뭐 이제는 SK텔레콤이 예전만큼의 명성이 좀 떨어졌다. 뭐 이 서비스가 뭐 이득이 되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이제 갈아타시는 네. 이 통신사를 이동하는 경우들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치로 딱 나오는데 지난 26일 기준으로 토요일이죠.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가 1,665명이었어요. 1,600명 정도. 근데 28일 하루에만 25,400명 정도가 네. 번호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킹 사고 공식 발표한 22일부터 25일까지만 해도 하루에 많아봤자 137명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뭐 유심을 전면 교체해주겠다. 뭐 SK텔레콤 대표가 나서 사과하고 이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대이동을 시작해서 28일 하루에는 뭐 2만 명 넘게 갈아타고 이랬으니까 사실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알뜰폰으로 옮긴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KT나 SK, 네. LG U+로 옮긴 분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사실 뭐 SK텔레콤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상대 이동통신사들한테는 약간 네, 호기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KT 주가가 그래서 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길거리 아마 다니시다 보면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보실 텐데 해킹에서 안전한 뭐 KT로 오세요, 뭐 LG U+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금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서 이럴 때 이제 가입자를 좀 유치하려는 유치하는. 경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게다가 그 SK텔레콤도 어쨌든 이제 집도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가입자를 방어를 지켜야 되기 해야죠. 때문에 뭐 최근에 갤럭시 S25가 최신 폰이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비싼 폰인데 공짜 폰으로 판매가 되기도 지원금을 그래요? 대폭 늘린 거죠. 그러니까 오. S25를 이제 드릴 테니 SK텔레콤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역으로 또 이런 유치를 하는군요. 광고 마케팅을 좀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지금 원래 통신사를 잘 안 바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한번 쓰던 걸 쓰게 되는 게 바꾸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동도 나타나고 있고 뭐 KT나 LG U+에서 뭐 보안회사 안전한 통신사로 오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이 회사들도 과거에 다 전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KT 같은 경우가 2014년에 1,2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그쵸, 사고가 그쵸. 있었고요.
LG 플러스가 2023년 얼마 안 됐습니다. 1월에 30만 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이제 올해 그쵸.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이 있었으니까 통신 3사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해킹당한 서버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홈 가입자 서버, 그러니까 HSS라는 중앙 서버가 네네네. 이제 해킹을 당한 거거든요. 이 중앙 서버에는 모든 가입자의 유심 정보 그리고 기지국의 노드값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통합 관리 서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에도 여러 서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 핵심 서버고 그래서 보안이 가장 강력한 서버인데 이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거에 좀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2023년에 LG U+ 해킹 사고는 그 하위 서버 중에 하나인 고객 인증 시스템이 공격을 네네네. 받은 거라서 지금 SK텔레콤의 해킹하고는 조금 이제 그 중요도나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유튜버는 이런 표현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SK텔레콤 해킹은 집 도어락에 비번이 털린 거다라는 이제 비유를 할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제 뭐 KT는 2014년 꽤 오래전이고 네네. LG U+ 2023년이고 지금 그 사이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 기술이라든가 뭐 인력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네네. 게 실제로 그 정보보호 투자에 얼마큼을 썼느냐를 이제 그러니까요. 수치를 보면 많이 하나요? 우리 SK텔레콤이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 통신사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하고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그 두 군데를 합쳐서 2023년 기준으로 868억 원을 썼어요. 정보 보안 투자에. 네. 업계 2위인 KT가 1,218억 원 써서 훨씬 많이 썼고요. KT가 더 많이 썼군요. 업계 3위가 LG U+인데 632억 원. 그러니까 SKT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점유율이나 매출액 대비로는 굉장히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오늘 좀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이 우리나라가 늘 보안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테마주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안정화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시장에서조차도 보안이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그동안은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어제 뭐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이제 이걸 다 SK텔레콤이 다 비용을 지불해서 다 교체해줘야 하고 또 과징금 같은 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재무 부담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유심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하고 이제 가입자 이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들 몇 곳이 낸 분석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일단 한토증권 같은 경우는 유심을 가입자 한 30% 정도가 교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한 350억 원 정도 들 거고 만약에 2,500만 원 해선 전부 교체를 한다면 최대한 1,000억 원 정도 지출을 할 거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보 보고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지금 매출액 대비 0.3% 정도 SK텔레콤이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사가 보통 0.5%였으니까 네. 경쟁사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린다고 하면 추가로 한 3,30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유심 교체 비용하고 과징금 이런 거 다 네네. 감안하면 일회성 비용으로 뭐 적게는 한 1,000억 원, 많게는 한 2,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입자 이탈 정도인데 사실 네. 어제 하루만 2만 명 넘게 이탈을 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거잖아요. 이런 속도가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냐가 그쵸. 관건인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가입을 하면 한 2년 정도 약정을 하잖아요. 네네. 약정한 기간 이전에 이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년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합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해요. SK텔레콤과 그쵸, 그쵸. SK브로드밴드 약간 이런 식으로. IPTV나 그런 이런 거.
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날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시각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해킹 사태 때문에 번호 이동할 때 위약금 무는 거 이런 거 면제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 아침에도 뭐 민주당에서 이거는 좀 SKT가 책임을 지고 위약금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 부담이 없고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이 기회에 뭐 가입자를 좀 끌어모으겠다라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번호 이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뭐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기억하면 T모바일 이런 데서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미국은 과징금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막 몇 천억을 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 정도 몇백억도 안 되겠죠. 안 되고 네, 몇 천만 원 수준. 네, 그냥 정도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되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과징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가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또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한 1% 또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고 있긴 한데 주가에는 또 아까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왔지만 주가에는 또 크게 영향 안 미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 후반에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전 사실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이게 분명히 대형 악재이긴 한데 증시에서는 살짝 이제 가늠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피해 규모도 나오지 않았고 뭐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러니까 뭐 주가를 보면 사실 해킹 사실이 밝혀진 20일에는 되게 올랐고 네네. 23일에 떨어졌고 24일에 올랐고 25일에도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SK 주가가 해킹 사실 알려지기 전날 종가에 비해서 한 200원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가 그 금요일 날 이제 SK텔레콤의 대표의 사과하고. 거기에 유심 전면 교체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거 좀 심각하겠는데 심각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7% 가까이 하락했고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하락 중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KT와 LG U+는 다 올랐고 오늘도 오르면서 두 종목 모두 이제 50주 신고가를 좀 네네. 찍고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SK텔레콤이 뭐 AI에 관련된 수익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네. 뭐 배당주로도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좀 오른 면이 좀 있긴 한데 이 해킹 사고 발표한 이후에도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굉장히 큰 악재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더해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과정에는 사실 SK텔레콤의 대응에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늑장 보고가 됐고 네네. 고객들에 대한 공지도 늦었고 뭐 개별 문자도 늦게 보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안일한 인식 같은 게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사실 소비자 반응을 좀 살펴보다가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유심 교체를 뒤늦게 결정한 거 아니냐는 비난도 있고 이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온라인 예약 이런 것도 막 서버가 뭐 지연이 되고 접속이 안 네네. 되고 뭐 매장에 길게 이제 줄 서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이 사고 친 걸 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겪어야 되냐라는 그렇죠.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SK텔레콤은 B2C 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신뢰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신뢰 타격이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이제 기업의 밸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경우를 보면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수가 있지만 그 향후 흐름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빠르게 대응해서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러면 주가도 이제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번 SK텔레콤은 그 지금까지의 이제 대응 과정을 보면 조금 이제 신뢰도 이런 면에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분간은 파장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보 보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SK텔레콤 같이 막 팔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또 재밌는 건 수급창을 보면은 사고가 인지된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매수기라고 판단하는 네. 모양이네요.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팔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삽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외국인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닐까? 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어떻게 행보를 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SK텔레콤 사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취임 100일 카운트다운. 100일 선물은 뭘까? 먹는 비만약의 시대가 도래한다. 미국의 일라이릴리, 일본의 주가이 제약, 한국의 인벤티지랩 커넥션입니다. 트럼프는 기분파여서 지금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도 있었고, 작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그 바이든 정권일 때 그 불미스러운 그 여성과의 그 이 사건으로 뉴욕의 법원에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있었고요. 그래서 생일을 함께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생일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취임도 100일 앞두고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만 빼고, 그렇죠? 푸틴이 약간 말을 안 듣고 중국이 시진핑이 나와서 항복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굉장히 지금 즐거운 일들이고, 뭐 취임 100일은 사생활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외신의 속보로는 뭐 자동차 관세의 인하나 완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물을 던져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가가 상승의 모습을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모습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자, 다우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W자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 100일 기념 선물만 하나 던져준다면 저기서 장대 양봉이 치솟을 수 있는, 지금 딱 그 직전까지 그림을 딱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예상을 해보는 점선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선이 이어지는 실선으로 완성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볼까요? 자, 다우에서 보잉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자, 보잉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비행기 사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많이 느끼고 있죠. 저도 참 그 안타까운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 어차피 뭐 미국의 보잉 아니면 프랑스 에어버스 사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 그 대형 항공기를 타던 LCC를 타던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사고가 나면은 2분의 1의 확률. 그래서 뭐 걸리는 게 뭐 보잉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잉기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고가 그동안 아주 잦았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문제니 뭐 하드웨어의 결함이니 막 추락을 하고 갔다가 회항을 하고 뭐 연기가 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잉기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방산 쪽에서 F-47을 로키드 마틴을 밀어내고 따냈잖아요. 물론 지금 앨런 머스크는 계속 뭐 F-35를 만드는 뭐 바보 방산회사들 뭐 그러고 있지만, 사실 드론이 못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만으로는
그 어떤 그 차세대 전투기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자존심 싸움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뭐 드론을 내세워서 자존심 싸움하기에는 너무 저기가 안 서죠. 위가. 지금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그 싸움들, 옛날부터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움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전투기 누가 먼저 앞선 전투기를 만드느냐, 누가 뭐 달에 먼저 가느니 화성에 먼저 가느니 그 우주선 싸움부터 시작해서 드론으로 싸우는 거랑은 또 다른 결입니다. 어쨌든 보잉이 최근에 그 모습이 F-47을 따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보잉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IBM, 버라이즌, 쉐브론, 그리고 트래블러스 컴퍼니라는 저 우산 표시의 이 보험회사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밑에 암젠도 있네요. 암젠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온 저 회사죠. 암젠이라는 미국 최고의 지금 바이오테크 회사, 저런 것도 다우존스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엔비디아 들어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왔고, 애플 들어왔고, 암젠 같은 저런 회사들 들어오고, 엑스모빌 같은 거는 퇴출됐단 말이죠. 그런 다우존스의 최근의 변화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또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W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짜 여기서 트럼프의 선물 한마디 나오면은 진짜 여기서 장대 양봉이 터질 수 있는, 그럼 이제 완전히 쌍바닥 W자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미리 여기서 파악했어야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W자 트럼프의 선물까지 나오고 그 다음날 딱 보면 그냥 W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트럼프가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줬다. 혹은 뭐 중국하고 무슨 뭐가 전격적인 빅딜이 나와서 터졌다. 말 가정해 봅시다. 며칠 뒤에. 그럼 며칠 뒤에 그럼 주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 사실은 거기서 먹을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야 뭐 워낙에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적인 순간을 놓치더라도 늦게 들어가도 사실 미국 시장은 먹을 게 많지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보는 케이스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이 밑에서 미리 적어도 이 짝꿍댕이 이쪽에서 예상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런 트럼프의 선물까지 다 나오면 이제 W자가 완성돼서 오히려 쉬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그런 교과서에 나온 이 사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제 딱 그려놓잖아요. W자로 이렇게 완성된 패턴이 좋은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다 그려진 다음에 W자인지 뭐 U자인지 그거는 초등학교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이니까요. 근데 그걸 수익을 얻으려면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나스닥 1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번에도 BT가 또 많이 올라왔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주로 그 국가의 백신들을 납품하면서 큰 기업이죠. 길리어드 사이언스 3.07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부터는 IT 기업들입니다. 어플로빈하고 인텔 그리고 G스케일러 이렇게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이 S&P 500입니다. S&P 500도 W자 완성됐죠. 여기도 트럼프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 나오면 바로 이 하락갭을 날려버리는 상승갭이 혹은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뭔가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3총사죠. 자, 0.41 애플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좀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제일 먼저 플러스가 나온 거는 5위의 메타. 그렇죠?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지금 4대 지수가 다 모양을 좋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트럼프의 선물이 나올지, 중국하고 빅딜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경제 지표가 월등하게 좋게 찍혀버릴지, 그렇죠? 아니면은 파월이 무슨 금리 인하한다고 선언을 할지,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뭔가 지금 좋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스터 마켓이 약간 힌트를 주듯이 그렇게 그림은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되나 봅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뭔가요? 인텔이네요. 인텔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인텔도 CEO 바뀌고 나서 좀 그래도 주가가 회복하죠. 지금. 사실 인텔도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다우존스에 엔비디아는 들어갔는데 인텔 퇴출됐습니다. 그렇죠? 엑슨모빌은 뭐 구시대 산업이라 그러죠. 어쨌든 전통적인 산업, 석유화학 산업이라 나갔다가 치고 인텔은 IT인데 나갔단 말이죠. 이건 굴욕이죠, 굴욕. 굴욕 아닙니까?
IT가 석유화학산업처럼 구시대 산업이 아닌데 인텔이 빠졌잖아요. 이거는 굴욕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텔이 어제는 필라델피아 30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NXP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다 레거시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미 저기 위로 가가지고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독일도 트럼프의 선물이 작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유럽 국가긴 하지만 여기는 그럼 만약에 트럼프 선물이 나면 거의 뭐 23,000까지 치솟을 수도 있겠어요. 이건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정말 V자가 딱 완성되는 거예요. V자. 와,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진짜 승자네요. 그렇죠? 이 떨어지는 칼날을 떨어지는 칼날을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되고 이게 월봉으로 보면 또 지지선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막 무슨 우리나라 IMF, 미국 9.11 테러, 무슨 서브프라임 이때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손 나갑니다. 무슨 지지선이 있거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자, 이번에도 이 사례를 다 지난 다음에 연구를 해서 자기의 어떤 저기로 삼아야죠. 자기의 쌓는 경험으로 쌓아야죠. 이게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간 사람을 공포를 사라. 이게 공포를 사가 아무 때나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를 사라가 맞았던 타이밍들, 역사적인 순간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죠. 관세 전쟁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슈였잖아요. 이번이 지나고 나서 왜 저기서 공포를 사면 됐었는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도 손이 나가지 않는 타이밍이었는지, 전 세계 지수, 뭐 업종, 테마, 종목들의 차트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SAP 1등 종목 2%가량 올랐네요. 좀 이게 크게 돼서 잘렸는데 SAP가 1등을 이끌었습니다. SAP는 계속 얘기 드린 대로 미국에도 ADR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하시는 종목이 될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이 브라질은 완전 날아갔군요. 그렇죠? 브라질은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물 이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꾸 트럼프의 선물에서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싶은데 어쨌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국은 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시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전 종목이 다 빨간색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간색이니까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 초록색이죠. 다 초록색이네. 다 올랐어요. 페트로브라스부터 쫙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입니다. 인도도 미리 다 올랐죠. 이게 브라질, 인도는 미리 올라버려서 항상 얘기했듯이 신흥국하고 선진국은 약간 또 시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국은 오히려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고점 돌파가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브라질, 인도는. 1위 종목 릴리언스, 인도 최고의 기업이죠. 우리나라 치면 삼성그룹이에요. 얘네가 인도의 릴리언스 그룹이 지금 5.16 급등을 해버렸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은 굉장히 이 언덕을 일단 올라와서 굉장히 그쵸 지지부진한 이 흐름을 거치고 있죠.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심천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심천은 21선 맞고 떨어져 버렸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텐센트 홀딩스 0.31 마이너스고 ICBC 0.91 플러스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입니다. 오늘 시작했는데 대만 가권도 좋죠, 결국. 자, 대만 가권도 뭔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죠? 이 갭을 뚫어버릴 수 있는 뭔가가 나오면 단숨에 상승 갭이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미국보다는 좀 늦었죠? 이 떨어진 폭을 한 3분의 1 정도, 세 개로 나눠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만회를 못했습니다. 대만은 좀 느려요. 뒤로 가볼게요. 니케이는 대만보다 빠를 겁니다. 대만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오는 거 뭐예요? 푸본 금융지주. 금융지주랑 중국 신탄금융지주. 방어주만 오르고 있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방어주만 올라서는 재미가 없는데요. 자, 니케이 225는 절반 정도 회복했죠. 대만보다 훨씬 좋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갭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도요타 자동차 지금 20년에서 가장 많이 오르죠. 3.59%. 저 차이입니다. TSMC와 도요타 자동차의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좋은 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자동차에 뭔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자, 하락갭으로 빠졌던 거를 하나둘씩 다 격파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니케이랑 다른 거는 니케이는 도요타 자동차가 부시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부시면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빼고 다른 기업들이 선전하는 거죠.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지금 좀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형보다 아우가 떨어집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상승 종목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이끌지 않는데 지수가 저렇게 올랐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 비중을 무려 15% 가까이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움직이는데 나머지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20위안에서 이 상승률 1등을 차지했네요. 셀트리온.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빨간색이 조금 더 많네요. 자,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 그다음에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우리나라 이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지금 다 좋은 모습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440원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 원화를 바꿨을 때 이게 반대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원화 가치로 재미를 보는 건 없어요. 이제는 시세 차익으로 재미를 봐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WTI는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텐센트 홀딩스는 21선 회복했죠. 중국의 귀주 모태주라던가 CATL, 중국 상해 심청에서 상정되어 있는 거는 21선 못 넘었죠. 근데 시가총액 1위, 홍콩 증시권은 이미 저희 갔습니다. 텐센트 홀딩스도 세계적인 트렌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홍콩에 있는 거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답답하죠. 귀주 모태 답답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닝더스다이도 위에 21선 돌파했지만 위에 가림막이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TSMC는 21선 회복했고요. 오늘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보단 느리다. 자, 도요타는 보세요. 와, 이렇게 가니까 도요타는 지금 V자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자동차에 좋은 소식을 예고하는 걸까요? 자, 삼성전자 정말 이거 껌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올라주면 우리나라 주가 폭등합니다. 저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그 할로자임하고 그 소송권이 걸려서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230억 또 팔고 있죠. 저게 아쉽죠. 시세 차익을 노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사주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많이 오는 거 비만 치료제입니다. 인벤티지랩 상한가, 큐라티스 상한가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인벤티지랩을 보겠습니다. 자, 2대1리 그 팜 2대1리 프리미엄 그 뉴스에도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지금 인벤티지랩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팝업창이 바로 딱 뜹니다. 존경하는 주주님들께 해서 4월 23일 키움증권에서 진행한 IR에서 발표한 그 얘기를 여기 다시 올려놨어요. 경구용 제재 연구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해서 제형 병용한 것까지도 있는데 그걸 또 장기 지속경으로 늘리는 기술까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형도 사실 주사로 정맥으로 맞을 때 피하로 맞을 때보다는 흡수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먹을 때 소화기관에서 위에서 다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흡수율을 높이면서 장기 지속형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 주마다 한 알 혹은 한 달마다 한 알. 그럼 예를 들어 맨 처음에 나온 싹센다보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한 번 주사를 찌르는 고통보다 한 달에 한 번 알약 먹으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비만 치료제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너는 맞으면서 살 빼니 나는 먹으면서 살 뺀다. 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2,570선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장 초반부터 나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될 만한 종목과 그리고 업종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 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뭐 예고가 일단 뭐 미국의 M7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거부터 예,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관세 충격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투자 네네. 잘 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예. 일단 그 관세 이슈는요. 예.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어떤 그 일상용품, 어떤 생활용품 이런 거, 자동차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는 3월 달부터 관세가 보편 관세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보시는 AI라든지 반도체 쪽, 소프트웨어 쪽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행이라기보다는 아직 영향이 나타날 때가 안 됐다라고 해서 때가 안 됐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회사들이 오늘 포함해서 많이 발표를 했죠. IBM 여러분 아시는 IBM도 뭐 가이던스 변화된 거 없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고객한테서 우리 제품을 사가는데 얘는 소프트웨어죠. 패턴의 변화가 없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1,500억 불 투자도 발표했어요. 뭐 이런 거 됐고. IBM보다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SAP, 제가 종종 말씀드린 SAP, 그 ERP 같은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죠. 독일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인데 SAP 같은 경우도 2, 3일 됐습니다만 자기네들 뭐 실적 전망 이상 없고 특히 뭐 전분기하고 비슷하게 고성장 한 29% 정도의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이던스도 기존하고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 나우. 네, 서비스 나우. 이거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얘네들도 컨센서스를 더 오히려 2, 4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개는 뭐죠?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지금 호황입니다. 왜? AI 관련되는 칩이라든지 이게 단가가 싸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 더 좋아요. 다만 실질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줄면은 서비스 업체도 영향을 받는데 그렇죠. 그 여태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좋고 조금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뭐죠?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변압기 전력기. 변압기 전력. 그 왜 올라오고 있나고 네, 보세요? 오늘 올라오는 건 사실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런 지역에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거가 분명히 센티먼트에 도움을 줬고요. 예. 제가 지난주 나와서 얘기했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완전히 그 어이없는 주가로 10% 빠졌잖아요. 가장 조방변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어이없게 빠진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싸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침 오늘 조선하고 방사는 조정을 받잖아요. 각각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센티먼트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했는데 그 미국의 그 변압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어떤 AI를 하게 되면은 열 관리 이런 거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 관리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버티브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작다고 하지만 미국 기업 작은 건데 한 30, 40조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실적 발표하고 할 때 오히려 가이던스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시스템의 수요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예전에 이렇게 좀 가시성 이렇게 좁혔는데 조금 혹시 모르니까 범위를 넓혔을 뿐이지 버티브도 어떤 전력 관리, 열 관리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의 주가는 변압기나 전력이 분위기상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건 버티브 같이 이렇게 전력 관련되는 회사들도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좋았음,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잘 아시는 구글. 알파벳이죠. 예. 알파벳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은 얘네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걔네들이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투자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봤는데 750억 달러 올해 투자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런 저런 걸 봤을 때는 뭐 아직도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되죠. 애플은 뭐 그다음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메타. 다 있는데 내일 네이버 발표되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 없다. AI 투자 변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시장을 좀 리드하는 그 확실한 섹터가 전선과 전력, 맞습니다. 설비 쪽이네요. 네, 뭐 일진전기, LS 일렉트리닉, 효성중공업 뭐 다 상승표를 좀 뽑고 있는데 그 이유를 효성중공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하반기 실적의 그 올라가는 폭이나 이런 거는 이 업체 중에서 가장 뚜렷할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아주 싸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올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력
네. 그 관련주에서는 효성중공업이 할 수 있다. 효성중공업, HDI 측이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밸류에이션도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너무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은 꼭 잠깐 쉬고 다른 거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분명한 그런 악재가 없이 그냥 막 이런 관련주가 네네. 떨어졌을 때는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오, 것도 그럼요. AI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력이나 전력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오늘 사례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중국 빅테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오늘 한국이 올라가서 참 좋긴 한데요. 네. 미국이 올랐을 때 어제는 못 올랐죠. 오늘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테크만 본다면은 만약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IT 반도체가 다 올라갑니다. 미국의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빠졌죠. 그건 화웨이가 새로 칩을 만들어서 빠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금방 사그러들지 않는다 하면은 그리고 설사 관세를 예를 들어서 150%가 아니고 30% 낮춰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뭐냐? 중국이 스스로 자강 능력을 키웠다는 거에 우리가 점수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은 대충 어느 정도 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업체들 한 4-5개 보면은 평균 밸류가 20배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이 많이 내려갔어요. 한 30배 가다가 지금 25배 차이가 많이 좁혔죠. 이게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 20% 밸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샤오미하고 자율주행, 테슬라는 뺐습니다. 테슬라는 밸류가 100배가 넘기 때문에 좀 비교가 좀 애매하고 샤오미도 중국 중에서 가장 큰 쪽에 속하죠. 이걸 빼고 얘기했을 때 약 20%의 갭이 있어요. 그럼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인데 만약에 중국 CSI라든지 중국의 전반적인 시장 사이즈 밸류에이션이 11배, 12배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보다 싸죠, 분명히. 미국이 한 20배 되니까. 근데 과거에 지금 한 60%밖에 안 되는데 2000년 초반이나 중반 넘어갈 때는 미국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물론 버블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 정도의 밸류에이션 갭은 결코 중국이 비싸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네. 자강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갭이 좁혀져야 되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차이에서는 뭐 우리 그 테슬라가 샤오미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고 그 밸류에이션이 2배 이상 차가 나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여전히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린 화웨이의 칩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헤게모니에 부딪히는 이런 그 가속도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갭은 좁혀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택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외 중국을 경계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을 쌓고 이러는 이슈가 뭐 칼럼 같은 데 보면은 네. 자주 나오는 의견이긴 한데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네네. 더 커지는 일을 만들게 될 것이다. 압박하고 그리고 문제 삼을수록 그들은 더 스스로의 힘을 키울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간밤에 엔비디아가 떨어진 이유도 네. 하웨이 쪽에서 고성능 AI 칩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러면 이거 H100보다 더 괜찮은 성능의 칩이 나오는 건가? 네, 네. AI 가속곡에 나오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뭐 결국 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해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발표된 거는 클라우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칩이 이제는 그 910D라는 칩인데 D 버전, A, B, C, D 할 때 D 버전이 이번 달 곧이죠. 5월달 말 정도 시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이 제품이 나오면은 주장하기로 아직 스펙이 안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칩보다 성능이 견줄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사가 나와서 좀 움찔한 거거든요. 그러면 딥시크발 충격 당시 그때 설날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네네. 더 클까요? 더 클 수 있죠. 일단은 그 딥시크는 라지 랭귀지 모델, AI 모델이고 이거는 칩이에요. 예. HBM이니까 더 다가올 수 있는 거죠. LLM이 네. 아니고 칩. 그렇죠. 이슈로, 이거는 칩이니까 네. 더 다가오고요. 유일하게 자율주행 하려 되는 이거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 샤오미보다. 요것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에어리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웨이가 발표한 그 910D 칩 말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910C 버전. 이거에 대한 걸 보여드리면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910C 반도체 칩은 저 글씨 안에 있는 거. 네네 맨 위에 있는 건데 맨 위에. 칩은 아직 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 할 때 블랙웰보다 칩 성능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칩을 엄청 많이 때려박아요.
384개를 때려 박으니까 거기에 넣는다는 그 말씀이세요?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 시스템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384개. 그러니까 예. 화웨이가 만든 칩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은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는 게 384개를 칩을 집어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계는 하나하나는 약한데 합치면은 그것이 엔비디아 그레이스 블랙 GB200에 NVL 72 이런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당연히 높겠죠. 예.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는 화웨이가 더 앞선 겁니다. 근데 칩 레벨에서 부족한데 이 910D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910D가 나오면은 이건 더 앞설 수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는데 주가가 엔비디아가 높은 레벨이 아니잖아요. 140대 때 우리 딥시크 나왔을 때 147불하고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못하고 와치하자. 아직 칩이 나온 게 아니니까 5월 말에 칩이 나오고 여러 가지 6월 달에 알려지면은 그때 더 충격이 있을지 아니야 막상 열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석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왜 이 칩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시점 비스무리할 때 화웨이의 칩 910D가 나와서 한번 맞붙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거는 우리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될까요? 아직 그 임플리케이션은 한국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네. 우리는 우리 내부 자체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도 있고 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현재로서는 중립인데 긍정적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미국이 잘 되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와의 결별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은 떠들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 비전 그러면서 하나 거기 이제 계열사가 네. 하나 세미텍이니까 맞습니다. 그 이슈는 지금 어떻게 정돈이 돼가고 있나요? 결론은요. 네. 서로 차선의 선택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페이즈 아웃을 할 겁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도 사람들 사귀다가 헤어질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8년 동안 해왔던 게 갑자기 8주 만에 해결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서로의 선택.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나 세미텍 포함해서 외국 회사가 올라오는 밴더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이 얼마나 생산을 늘리냐 속도를 보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즈 아웃으로 간 거는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어쩔 수 없는 밴더 다변화를 위한 양측의 결과이고요. 네. 소송권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소송에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이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페이즈 아웃 피리어드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이 네, 이슈는 그렇습니다. 더 할 게 없네요, 사실. 할 거 없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에서 성생성을 높여갖고 하이닉스를 대체할 정도 된다고 봐야지 내년 실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누가 감히 내년 실적에 대해서 논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애매한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요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는 골든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절 예정이 맞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벌써 빠르게 이제 관광객 잡아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면세점, 여행업계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뭐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네, 네. 이걸 어떻게 좀 흡수를 잘 할 수 있을지 인바운드 수혜주 네, 뭐가 있다고 인바운드 보세요? 수혜주가 지금이니까 사실은 이게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호텔 신라 그다음에 카지노,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이 어텐션 받고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셔야 될 거는 호텔 신라는 어저께 실적 나오고 미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주가가 덜 가는 건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좀 차이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호텔 신라는 현재 목표 주가가 5만 원까지 가 있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미리 갔다는 측면에 조금 경계감이 있는 것 같고요. 롯데 관광개발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롯데그룹 관계 없습니다. 예, 이쪽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오는데 좋을 것 같아요. 카지노 쪽이고요. 카지노 와가지고 돈 푸는 사람들이 많이 푼다는 얘기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좀 아직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둘 다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화장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는 아직은 더 남아있고 요즘에 돌아다니시면 뭐 여기 충정도, 충북으로 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왔을 때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이 흐름이 그다음에 중국의 고위자가 한국에 오는 것도 봤을 때는 5월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신라 롯데 관광개발까지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슈 터질 때마다 김창룡 본부장님 생각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와서 네. 중요한 이슈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SK그룹주들, SK텔레콤,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SK텔레콤은 앞에서도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SK하이닉스는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건 스탠리가 갑작스럽게 또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작년에는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내더니 이번에는 또 빙산이 온다. 더 아이스버그 룸스라는 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 지난 4월 22일 날 발표를 한 리포트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SK텔레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이 타이밍과 공교롭게 겹쳤네요.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투자 담당 션 킴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인데 이러면서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밑에 숨어 있을 뿐이지 지금 위에 좋은 숫자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 작년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 3월에도 리포트를 발간했고 이번에 또 그러는데 모건 스탠리 이 션 킴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군지 계속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SK하이닉스를 들고 흔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션 킴이 누군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모건 스탠리의 션 킴이라는 분인데 아시아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 이 사람입니다. 션 킴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인지는 아직 찾아보니까 국적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SK하이닉스를 흔드는 건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3단계 충격 시나리오에 진입했다라고 SK하이닉스를 평가했습니다. 자,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프리바잉이 엄청나게 왔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샀기 때문에 지금 실적 숫자가 높게 나온 것뿐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수요 파괴가 일어나면서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미래의 긍정적인 평가들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단계 충격 시나리오에 지금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빙산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다음 이어서 UBS도 목표 주가를 26만 7천 원에서 26만 2천 원으로 낮춰 잡았고요. JP모건도 따라서 목표 주가를 프라이어에 30만 원 잡았었는데 이번에 28만 5천 원으로 타겟을 낮게 잡았습니다. 이런 목표 주가 줄 하향이 SK하이닉스에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 투자은행들에서는 1분기, 2분기 정도는 실적이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이것이 마진 훼손과 수요 훼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작년에도 결국에는 겨울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9월 15일이었는데요. 그때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의 똑같은 션 킴이 쓴 겁니다. 26만 원 목표가에서 갑자기 절반 반토막을 내면서 SK 하이닉스에 충격을 줬죠. 이러면서 주가가 와 진짜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오히려 리포트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계엄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엔 또 다시 회복을 하면서 최고가 올해 초에 22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계곡 너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목표 주가 올리더니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이번에 오히려 빙산이 다가온다. 반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모건 스탠리 션 킴이 톱픽으로 삼성전자, SK는 아니고 삼성전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할 때 영향 없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올리고 싶은 거 아닐까요? 션 킴의 그런 의도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SK 하이닉스 주가,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뚜렷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건 스탠리가 쓰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목표 주가 내리고 있거든요. 왜 따라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잘하니까 응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확대하고 있고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좀 잘 가주네요. 이런 흐름도 오후장까지 잘 살피십시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